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인문학의 뿌리는 신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매력적인 다른 신화,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와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양대 산맥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민음사 1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그때 사서 지금 이제 막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신들이 등장해서 마치 인간과 같이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이러한 다신교적인 전통과 유대인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상이 묘하게 결합돼서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유럽은 남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문화적으로 늦게 발달을 한 곳인데요. 그래서 뒤늦게까지 아주 나중까지 이 북유럽 신화의 신들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주목을 좀 덜 받다가 최근에 정말 다양한 유명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들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마블 시리즈에도 토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당연히 북유럽 신화의 신 토르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난장이들 그리고 엘프족들 이러한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이 나와서 모험을 떠나는데요. 역시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게임도 모티브를 북유럽 신화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좀 알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닐 게이먼이 쓴 북유럽 신화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나무의 철학입니다. 이 정말 표지도 되게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토르의 망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굉장히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북유럽 신화를 여러 권의 버전으로 읽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쉽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술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문체도 좀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머 감각이 있는 저자가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에서는 6학년 친구도 요거 읽는데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북유럽 신화는 자기들만의 좀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시적이고 좀 회화적입니다. 일단은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혼자서 창조하시죠. 유일신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그런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당연히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북유럽 신화에도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북쪽에 니플헤임이라는 어둠의 땅과 남쪽에 무스펠이라고 하는 불의 땅이 있는데요. 이 불의 땅 안에는 수르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수르트는 모든 걸 마지막에 불로 삼켜버릴 멸망의 존재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세계 창조될 때부터 세계가 멸망하도록 만들 존재가 이미 생겨버립니다.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독특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미르라고 하는 생명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거인들과 그 다음에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높은 신들의 왕, 제우스와 비견할 수 있는 신은 오딘이라는 신입니다. 북유럽 세계관에서 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들이 정의롭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데요. 이 다신교적인 문화에서 이런 나오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신은 정말 선한 존재이고 정의로운 존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신교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별로 없는데요. 특히 북유럽 신화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딘이라는 신은 굉장히 교활한 존재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딘이라는 신은 일단은 전쟁의 신이고요. 그리고 지혜의 신이고 시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아테네가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기도 합니다. 오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고 지혜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유럽 사람들의 전사들은요, 자신들의 수호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당연히 오딘이었고, 전쟁을 해서 영예롭게 죽는 것, 그래서 싸우다 죽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게 되면 발키리라고 하는 여전사가 여자 신이 와서 이 사람을 영혼을 데리고 가서 바랄라 궁전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바랄라 궁전에서 오딘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전사들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딘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눈 한쪽을 희생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이 책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요. 자신의 눈 하나를 버리고 지혜를 얻었고 수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까마귀들을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딘이 시의 신이 되게 된 과정도 에피소드로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시의 신이 되기 위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신이 어떻게 시의 신이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저도 봤었는데 사실은 전쟁을 할 때 약간 굉장히 환각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바이킹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제정신으로는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를 쓸 때도 사실상 그냥 제정상의 정신으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성을 좀 넘어서서 약간의 환각 상태에서 마약이라고 이렇게 하면 엑스터시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전쟁에서 전사들이 싸우는 정신 상태와 시를 쓰는 그런 상태가 비슷하다고 북유럽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딘이라는 신이 이렇게 딱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신은 당연히 토르와 로키입니다. 이 토르는 당연히 정말 힘이 장사고 최고의 전사로 나옵니다. 이 아스가르드에서 토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들이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신들이 다 약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블 시리즈의 명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르가 없으면 이 신들은 금방 망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토르는 모든 거인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장사인데요. 이 토르에게 엄청난 유명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멸리드라고 부르는 이 망치인데 이 망치를 가지게 된 과정, 배경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이 로키라는 존재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고 대단한 신이에요. 이 로키가 없으면 북유럽 신화는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요. 모든 일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로키입니다. 본인이 일을 치고 본인이 일을 해결합니다. 사실 신들이 수많은 보물과 그리고 이 멸리를 비롯한 무기들을 가지게 된 것도 다 로키 덕분인데요. 아무도 로키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키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토르에게는 시프라고 하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부인은 모든 게 다 아름다웠지만 특히 금발머리가 정말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너무 길고 정말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빛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이 시프가 대머리가 돼버립니다. 진짜 목은까지 다 뽑혔대요. 다시는 날 수가 없는 완전 대머리가 돼버립니다. 이걸 발견하고 토르는 바로 로키에게 달려가요. 이 서술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이 생기면 토르는 무조건 로키에게 달려갑니다. 로키가 사고를 쳤거나 만약에 로키가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로키에게 의논을 하러 갑니다. 자, 로키가 결국은 이 장난을 친 주인공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토르가 협박을 합니다. 죽여버린다고. 내 아내의 머리를 감히 건드리다니. 결국 로키는 토르에게 싹싹 빌고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따로 살고 있는 난쟁이들인데요. 이 난쟁이들에게 가서 새로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로키가 부탁을 하면서 두 팀의 난쟁이들에게, 기술자 난쟁이들에게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보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더 멋진 보물을 만든 팀이 이기게, 이렇게 로키가 일단은 하도 말을 잘하니까 경쟁을 붙여요. 자, 그런데 로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건 신들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난쟁이 팀에서 우리가 이기면 네 머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키는 뭐든지 자기가 결국 수를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를 합니다. 이 난쟁이들이 굉장히 멋진 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요. 당연히 시푸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는 더 아름답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붙이면 이 머리가 그냥 자라나는 아름다운 머리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오딘의 창을 또 선물을 하고, 이렇게 접으면 손바닥 위에 올라가지만 펴면 모든 신들이 탈 수 있는, 어디에도 갈 수 있는 배도 만들고요. 황금 돼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금팔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보물은 바로 무기였습니다. 망치였는데요. 이 망치가 너무나 대단한 망치여가지고요. 목적을 하고 있는 목표를 무조건 맞출 수 있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단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나 들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무겁거든요. 그런데 얘네 팀이 이기면 로키가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망치는 손잡이가 짧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짧아서 한 손으로만 들어야 하는 거죠. 이 망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토르뿐이 없습니다. 신들은 비록 손잡이가 작지만 토르는 이 망치를 들 수 있고, 이 망치가 있다면 외부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망치를 최고의 보물로 칩니다. 결국은 승리한 난쟁이는 로키의 머리를 요구하는데요. 로키는 머리는 준다고 했지만 목을 준다고 한 적 없기 때문에 목은 못 자른다고 도망가 버려요. 자, 아무튼 로키는 또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토르의 이 망치는 아내의 머리카락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로키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요. 로키는 사실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인에게도 아이를 3명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는 펜니르라고 하는 늑대인데요. 이 늑대가 커가면 커갈수록 너무나 힘이 세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늑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뱀입니다. 요르문간드라고 하는 역시 너무너무나 커다란 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딸인데요. 한쪽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한쪽은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딸입니다. 신들은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펜니르라고 하는 늑대에게는 속임수를 씌워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사슬이 아닌데 그걸로 묶어서 가두고요. 그 다음에 요르문간드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래도 제일 잘해줘요. 걔는 이제 지하에 그 지옥을 다스리는 그런 수장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헬이에요. 헬. 북유럽 신화에서는요, 내가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으면 바랄라의 궁전으로 가게 되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죽으면 헬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게 되면요, 결국은 로키의 자식들이 이 세계를 다 파괴를 하게 되죠. 자, 이 북유럽 신화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신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랑은 또 좀 다른데요. 여기서는 신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 늙기도 합니다. 신들도 이 여신이 주는 사과를 먹지 않으면 늙어버려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그나로크는 결국은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게 바로 이 북유럽 신화의 특징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멸망 자체를 이미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암울한 미래 뒤에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는, 어쩌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시작되는 이러한 인간의 자연 현상,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을 좀 순응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나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화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들고 결국은 내가 전쟁을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용감한 바이킹 전사의 느낌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또 다른 매력적인 세계를 맛보시고 요즘 또 뜨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의 의미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 또 좀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